5학년 2학기 사회 복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라가 이제 6세기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영토를 좀 넓혀 가려고 이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고구려와 백제를 정복하고 통일신라가 되었을까?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과정이 몇 가지 사건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이 이런 학습지를 좀 신경 써서 만들어서 주고 같이 빈칸을 채워가면서 복습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고 진행 과정이 공부가 되었어도 역사적인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지나고 보면 복습을 하려고 보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너무 많은 인물과 너무 많은 사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의견을 얘기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지나갔던 학습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는 그 어린 소년 군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삼국통일 과정에도 이 어린 소년들의 군대가 많이 그 군사력에 뒷받침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이 군대 어린 소년 군대의 평균 외모를 복원을 해봤다고 하는데 청소년 정도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생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굉장히 어리고 젊은 소년 군대들이 이 신라에는 기본적으로 좀 훈련을 받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 군대의 이름은 하랑도 였었죠. 신라의 골품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위에 있을수록 높은 신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골 출신 중에 여자가 있고 남자가 없다. 그러면 그 여자가 여왕으로, 그러니까 공주가 여왕으로 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에는 선덕여왕도 있고 진덕여왕이라는 분도 계셨죠. 근데 이 서열 2위 두 번째 계급이었던 반만 왕족인 부모님 중에서 한 분만 왕족이셨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걸 진골이라고 했는데 이 진골 중에 김춘추라는 사람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나중엔 스스로 그 통일신라 1대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제가 가지고 있는 벽을 좀 깬 거예요. 네. 어떻게 했길래 그 2계급으로 있던 김춘추라는 사람이 1계급을 뛰어넘어서 통일신라의 1대왕으로 즉위를 했을까요? 신라의 김춘추는 그 중국이었던 이 당시에 당나라에게 군사를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그걸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나라에서는 군사? 신라한테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신라가 영토를 넓히고 나서 지금 고구려 땅인 부분을 중국의 당나라한테 일부 내어주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에는 고구려가 들어가야 되고 공부했던 내용을 잘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 김춘추라는 진골 왕족, 서열 2위의 진골 왕족한테는 그 부하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는 그
가야 출신의 신라로 넘어와서 장군이 된 김유신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춘추 진고랑족이랑 그다음에 가야에서 넘어와서 그 신라의 장군이 된 김유신 장군이라는 분이 당나라 군대를 지원을 이제 받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신라와 당나라를 한 글자씩 따면은 나당이거든요.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단 바로 옆에 있는 백제 군사하고 전쟁을 벌여요. 백제하고 이제 이 과정에서 백제가 좀 나라가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군 중에 싸울 수 있는 장군이 70대 이제 노인이었던 계백장군밖에 없었다고 해요. 뭔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장군이 굉장히 노인이죠. 이 당시엔 더 노인이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강경을 옛날에 황산벌, 네, 강경을 옛날에 이제 황산이라고 했었는데 이 황산의 어떤 그 벌판에서 백제 진짜 노장 70대 노인이었던 계획장군하고 신라의 뭐 화랑관창이었던 관창이라는 화랑도 어린 소년하고 처음에 이제 기싸움을 시작해서 네,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황산벌이 들어가야 되고요. 황산벌 전투를 해서 이제 계백장군이 열심히 싸우긴 했는데 군사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제의 사비성이 이제 함락을 당해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신라와 당나라 군대가 이제 백제 정복했으니까 고구려까지 간 거예요. 근데 지금 고구려도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지금 전성기를 지나서 예전에 고구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에 영계소문이라는 장군이 있어가지고 이 영계소문 장군하고 그 다음에 신라 당나라 연합군이랑 전쟁을 했는데 영계소문이라는 장군이 왕보다 더 세력이 강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었는데 영계소문 장군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어떻게 되든 수명을 다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계소문 아들들이 굉장히 그 권력을 두고 권력 다툼을 굉장히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왕권이 약화된 거랑 맞물려져 가지고 고구려 군대까지 뭐 군사력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고구려 엉망이니까 뭐 이런 거에도 쉽게 흔들려 가지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제하고 고구려하고 이제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가 약속대로 고구려 땅을 좀 많이 가져가겠다. 네. 우리 없었으면은 너희 신라 군대가 백제하고 고구려 멸망시킬 수 있었겠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신라도 정작 고구려 땅을 거의 다 당나라한테 내주기는 이제 싫었겠죠. 그러니까 신라 군대하고 당나라 군대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돼요. 네, 그거를 나당 연합군이 아니라 이제 나당 전쟁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결과 당나라 군대가 중국 군대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신라 군대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고구려 땅을 실제로 많이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영토가 지금 백제 고구려를 다 정복하긴 했는데 이 정도예요. 백제를 삼키고 고구려 땅 조금 이렇게 가지고 뭐 어쨌든 이만큼의 땅을 신라가 차지는 하게 됐으니까 여기 제주도 탐라도 보이죠. 여기 우산도 보이고 네. 676년에 이제 통일신라가 당나라한테 떼줄 거 떼주고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신라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의 영토를 확보를 해서
이제 김춘추 장군이 당나라 막 군대 빌려오고 막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활동을 했으므로 스스로 통일신라 1대 왕으로 즉위를 해가지고 태종 무열왕이 됩니다. 네. 김춘추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통일신라 1대 왕인 태종 무열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통일신라 시대로 이제 신라의 역사가 바뀌는 거죠. 계속 이어지기는 하나 좀 더 이제 백제 땅도 차지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땅도 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차지를 했어요. 네, 이 시대에 장보고 장군이라는 분이 일본 즉 외가 이제 해적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 부산 이쪽 네 이쪽 지역을 남해 이쪽 지역을 동해 이쪽 지역을 굉장히 일본이 많이 침략을 하기 시작하니까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이라는 군사 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 해적 무리를 좀 정리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부터 일본이 계속 그 우리나라 남쪽 지역을 침략도 하고 쌀도 뺏어가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무기도 가져가고. 네. 탐나는 제주도의 옛날 말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통일신라의 도읍지는 신라 시절과 마찬가지로 경주, 금성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같은 곳이긴 하지만 이름을 조금 바꿔서 서라벌이라고 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우상국은 지난 시간에 뭐 신라 지증왕 때 뭐 이사부 장군이 해가지고 우상국을 정복을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네, 우상국은 울릉도의 옛말이고요. 그리고 독도는 이 시절에도 독도라는 명칭으로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울릉도랑 독도를 합쳐서 우상국이라고 했었는데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이 우상국을 정복한 뒤로는 뭐 우상국은 울릉도를 이르는 말, 또 독도는 뭐 그 자체로 그냥 섬, 우리나라 영토 이렇게 해서 네 불렸었다고 합니다. 이해를 잘 해보세요. 고구려가 지금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수가 당나라 이제 땅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고구려 백성들이 수렵도에서 봤지만 굉장히 사냥도 잘하고 전투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에 속하는 게 이제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까 그 고구려 백성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이제 조금 친화적인 주변에 약간 소수 민족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발해를 건국을 해요. 당나라 쪽하고는 다른 고구려의 후예 그런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건데 이 멸망한 고구려 백성을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고구려의 유민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자, 당나라는 신라하고 어떤 나당 연합군을 만들어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이미 약속을 했다 하면서 이 고구려 땅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려고 해요. 이제 그런데 고구려 유민들은 납득이 안 가니까 당나라 군대하고 전쟁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약간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소수 민족인 말갈족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소수는 아니고 그 중국에 자리 잡고 있던 여러 그 민족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갈족이라는 어떤 그 소수 민족 숫자는 조금 됐었다고 해요. 네, 숫자는 어느 정도 됐었던 그 소수 민족을 모아서 이제 인구수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영토도 확보하고 해서 그 고구려 백성 중에서 이 대조영이라는 분이 우리가 고구려의 뒤를 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698년에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 땅의 광개토대왕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확보는 했어요. 그거보다 더 크게 확보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연두색, 네, 이쪽을 보면 거의 고구려 전성기 때 땅 모양을 거의 많이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밑에 지역은 좀 신라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렵죠. 네,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이기 때문에 신라를 보는 입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신라가 정복전쟁을 해서 고구려를 이제 멸망시켰기 때문에 당나라 힘까지 끌어들였다, 뭐 이런 감정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해하고 신라가 어느 정도 교류는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발해는 당나라하고도 너무 전쟁을 하게 되면 손해니까 당나라하고도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네, 이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해는 건국을 하고 나서 도읍지를 그 상경이라는 곳, 지도에서 보면 상경이라는 곳이 보여요. 네. 발해의 중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있네요. 발해 영토의 중간에서. 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을 외친 곳. 지금부터 우리는 고구려의 뒤를 잇는 나라인 발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곳이 동모산 근처라고 해요. 백두산 위에 동모산이 보이죠. 네. 동모산 근처에 상경이라는 지역에 그 발해의 도읍지로 삼게 됩니다. 이제 발해가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발달한 나라였다고 하고요. 무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었대요. 그리고 사회 자체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네, 폐쇄적이 아니고 좀 이 시대에 약간 앞서가는 나라? 네. 그리고 고구려의 후예들이고 말갈족도 전투력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지배층으로 되고, 이제 말갈족인들이 피지배층, 지배를 당하는 쪽으로 해서 고구려 유민들이 이 발해의 지배층으로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변 나라들이 발해를 못 건드리게 국력이 발달을 해서 동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별명이 문서로 남아있을 정도면 정말 국력이 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문서에 발해라는 나라의 또 다른 이름, 별칭은 동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라는 해동성국이다, 이렇게 문서로 남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을 하니까 그 고구려의 불교 문화까지 계승을 해서 뭐 이런 돌사자상, 불교 문화랑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무슨 행사할 때 불 넣어가지고 이렇게 등 밝히는 석등, 그 다음에 부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연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연꽃을 이제 고구려의 어떤 그 지붕 장식하는 수막새에도 연꽃무늬 수막새가 들어가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발해의 어떤 그 지붕 어떤 이렇게 장식하는 수막새에도, 네, 연꽃무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성이 이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끼가 아니고요. 발해와 고구려가 이제 문화가 서로 통한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연꽃무늬, 네, 수막새, 연꽃무늬 벽돌,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구려가 북쪽에 있으니까 추우니까 난방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었다고 해요. 과학기술이 좀 발달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집 밑에 돌을 이렇게 집 그 바닥 밑에 돌을 깔아가지고
그 돌이 데워지면 집 전체가 이제 따끈따끈해지게 하는 온돌 시스템이 고구려에서 굉장히 발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과학 기술이 좀 발달한 나라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온돌이라는 난방 방식을 그 발해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네, 이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뭐겠느냐. 뭐 임금들이 쓰는 관 장식도 거의 똑같고요. 왜 이렇게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했다고 계속 주장을 했냐면 나중에 후손들이 그러니까 우리 현대 시대의 후손들이 그 발해가 당나라 땅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발해는 중국의 역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도 발해 영토였던 땅은 중국으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주장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학자, 역사학자들이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고구려 국가이다. 고구려의 그 후손들이다. 하는 것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발해였던 땅이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고 해동성국이라는 좋은 의미의 별칭도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역사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발해라는 해동성국 잘 나갔던 나라가 당나라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의 역사다. 고구려의 후손들이 세운 한반도의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거를 밝혀낸 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고구려의 불교 문화, 그 다음에 난방 방식, 그 다음에 임금들이 하는 관장식 네,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발해가 계속해서 국력을 확장을 하다가 926년에 갑자기 멸망을 해서 네, 698년에 세워져서 926년에 멸망했으면 너무 전성기가 짧아요. 계속 국력이 강했는데 그래서 뭐 백두산이 시대에 크게 폭발했다는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멸망했을까 라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698년에 건국을 해서 92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강했던 국력에 비해서 좀 오래 나라가 지속이 되지 못했어요. 자, 발해가 이제 멸망을 926년에 하지만 그 전에 892년 정도부터 통일신라의 국력이 굉장히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도는 뭘까요, 지금? 발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후고구려가 있고 후백제가 있고 신라가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공부했던 내용을 잘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중국은 이 시대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져요. 그리고 신라의 신분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서열 3위인 육두품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방 귀족이거든요. 호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신라의 그 좀 무시받던 지방 귀족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호족 중에 하나가 견훤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의 전주인 이 당시에 완산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워버려요. 이거는 역모예요, 역모.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신라 왕을 죽이는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네. 견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나라 이름은 백제의 그 후손이다. 백제의 그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후백제라고 이름을 세워버렸습니다.
신라의 귀족 중 한 명이 반란을 일으키고 후백제를 세웠다는 거는 신라를 부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신라는 이 당시에 뭐 왕의 역할이 거의 없어서 영모긴 하지만 견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이렇게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세워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신라의 망한 왕족 출신인 궁예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유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을 이제 간신히 면하고 궁 밖에 나와서 살면서 이제 불교로 출가했다가 성장을 했는데 신라의 이 망한 왕족 출신인 궁예가 역시 신라의 호족 지방 귀족 중 한 명이었던 왕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나라를 세워버려. 이번에는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견훤은 신라 내에서 후백제 정신을 잇는다고 하고 나라를 세워버리고, 궁예는 왕건이랑 같이 고구려 정신을 잇는다고 하면서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네, 뭐 처음에 이름은 태봉이었고 나중에는 고구려 정신을 잇는다 해서 후고구려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처음에 도읍지는 지금 북쪽에 있는 개성, 거기로 도읍지를 삼았고, 이 당시에는 송악이라고 하였죠. 이렇게 901년에 갑자기 후고구려가 호족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2년 뒤에 나라 도읍지를 송악에서 철원, 지금의 강원도 철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처음에는 궁예가 카리스마 있게 이 후고구려를 좀 이끌어 나갔는데 무엇에 꽂혔는지 관심법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하고 온만이 반매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부인과 자식과 뭐 신하, 여기 오타가 있네요. 신라가 아니라 신하예요. 신하를 무차별적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신라는 무능하고, 그다음에 후고구려는 왕이 미쳤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신라의 지방 귀족 출신이었던, 역시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이 이 백성들을 좀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지고 정리를 시키면서 민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정권을 잡고 918년에 이제 후고구려 안에서 고려를 세우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반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철원으로 궁예가 도읍지를 삼았던 거를 다시 송악으로 왕건이 고려의 도읍지로 해서 처음에 그 도읍지였던 송악으로 다시 도읍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좀 바꿔요. 송악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개경이라고 하고, 이 개경이 한 번 더 바뀌어서 지금의 북한에 있는 개성이라는 지역 이름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왕건은 후고구려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읍지까지 옛날 도읍지로 바꿔가면서 그 고려를 건국을 했고, 그러면 이제 왕건이 궁예를 어떻게 했을까? 후고구려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를 세웠으니까 이미 그 왕건이 궁예를 처단하려고,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는 궁예가 너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기록에는 있는데 뭐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백성들한테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궁예를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궁예가 어쨌든 좀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과정은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후고구려는 그냥 고려 땅이 된 거고, 백성들 민심은 이미 왕건한테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후백제하고 신라가 남았는데 후백제에는 이제 견훤이 있었죠. 네. 자,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전쟁을 벌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대구 지역인 공산에서 공산 전투를 벌여서 공산 전투에서는 후백제가 이겨요. 네. 후백제가 이기고 그 다음에 현재 안동 지역인 고창 전투에서는 이제 고려가 이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공산 전투에서 견훤의 후백제 군이 대승을 했는데 고려군이 군사력을 정비해가지고 고창 전투에서 고려가 대승을 해요. 그래서 고려가 완전히 그 후백제를 이제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견훤을 죽이거나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신라의 이 당시에 정말 그 권위가 없던 왕이었는데 신라의 경순왕 신라의 경순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순왕이 신라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왕건에게 찾아가서 나의 신라를 당신 왕건이 잘 거둬줘라. 대신 백성들은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항복을 한 거니까. 라고 해서 왕건이 신라의 백성들을 받아주고 절대 전쟁 포로나 죽이거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백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은 거를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해야 하는데 이 당시에 견훤은 늙었고 견훤 아들들은 다음 왕위를 위해서 굉장히 권력 다툼이 심해져서 예전에 고구려 말기에 명계소문 장군의 그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견훤은 살아있지만 그 아들들 사이에 다툼이 너무 심해지니까 견훤이 왕건을 찾아가서 전쟁을 한번 요청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면서 좀 나를 받아줘라. 견훤을 좀 받아줘라. 내 아들들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1, 2천 전투에서 이제 고려군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견훤이 좀 조언을 해줬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견훤 아들들 사이의 다툼이 굉장히 심해진 상태에서 왕건과 후백제 군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니까 1, 2전 전투 이후에 고려가 대승을 거두어서 후백제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게 936년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왕건이 어느 정도 이제 피해는 있었겠지만 신라의 어떤 백성들도 그렇고 후백제의 백성들도 그렇고 후고구려에서 이렇게 있었던 백성들도 그렇고 이제 왕건이 최대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발해가 그동안에 926년에 멸망을 하니까 거기 발해의 백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발해의 백성들까지 불러들여가지고 그 고구려를 잇는 나라를 만들 것이니 발해 백성들도 발해 유민들도 이 고려의 백성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왕건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후고구려라든지 후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정말 이렇게 전투를 한 거는 사실이지만 필요 없이 이렇게 사람은 죽이지 않으면서 멸망한 발해 유민들까지 좀 통합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했다. 고려라는 나라로. 그런데 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주적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발해의 유민. 그래서 고려도
나라 이름으로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를 좀 계승하는 정신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것의 역사적인 의미는 당나라 군대 도움받은 신라와는 달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자주적 통일이고, 그 발해 멸망한 백성들,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이면서 고구려 정신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원래 발해에 그 지배받는 사람들, 피지배층으로 말갈족이 있었잖아요. 그 말갈족까지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어떤 약속을 하고 그만큼 왕건이 강하게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니까. 네. 그런데 이때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북쪽 오랑캐가 누가 있냐면 거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 세력이 자꾸 커지네. 거란은 좀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려의 도읍지는 송악, 그 개경이에요. 그렇죠? 네. 개경이 도읍지긴 하지만, 고려가 차지한 영토가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합친 영토보다 조금 적어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해야 되니까 지금의 평양 지역 개척을 해서 북쪽으로 영토를 이제 고려 영토로 확장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이 평양이 예전에는 서경이었고 왕건한테 조언을 해줬던 스님 중에 한 분이 그 서경이 풍수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해가 926년에 갑자기 멸망했으니까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왕건이 노력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왕건도 역시 그 신라의 지방 귀족 출신이었잖아요. 호족 출신이었잖아요. 이제 근데 경순왕이 이제 왕건한테 잘 넘겨준 신라에도 역시 지방 귀족 출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많았고 이 신라 지방 귀족 출신들은 호족들은 왕권을 굉장히 위협하는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왕건이 이 호족들이랑 전쟁을 하거나 호족들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호족의 딸과 모두 결혼을 해서 그 호족을 장인으로 삼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반란과 전쟁을 방지하고 이 호족들한테 왕시성을 하사해가지고 고려의 왕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재산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전쟁을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왕건의 부인이 29명이 됐다고 하죠. 네. 그 고려의 1대 왕인 왕건이기 때문에 왕권이 강하기도 했겠지만 일단 신권, 신하의 권력도 어느 정도 존중은 하되 너무 커지는 건 막아야 한다.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궁예가 왜 그렇게 됐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이 있었어요. 경순왕이 왜 그렇게 됐는가? 신하의 조언을 듣되 신권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이념이 있어야 된다. 해서 왕권과 신권 균형을 위해서 이제까지 주요 이념이었던 불교가 아닌 공자님 말씀, 유교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좀 합리적인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건이 이제 남긴 말년에 이제 신하들하고 같이 정리해서 남긴 훈요 10조에 그 유교 정치 이념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평양, 서경 지역을 중요시해라. 뭐 이런 것도 정리해서 남겨놓고 이렇게 합니다. 유교 정치를 시작을 했지만 왕은 좀 특별해야 된다. 왕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을 약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불교 이념을 또 강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조선으로 바뀌고 나서는
불교가 굉장히 억압당했다고 해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유교 정치를 하지만 왕이 좀 특별해야 하니까 네, 왕을 부처님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불교 이념도 굉장히 강화했다고 네, 합니다.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승과라는 과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승과라는 과거 제도를 통과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는 그 스님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굉장히 좋았고 스님들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불교 행사도 팔관회, 연등회 막 이런 거의 뭐 축제 개념으로 해가지고 열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네, 고려 왕자 중에서 심지어 고려 왕자인데 불교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된 사람도 있다고 해요. 네, 유교 정치를 했지만 불교 이념도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고려 4대왕인 광종은 이 고려에 지금 노비 수가 많으면 세금 낼 인구가 없잖아요. 노비 수를 줄여서 일단 노비 수를 줄여서 노비는 해방돼서 기분이 좋고 나라 입장에서는 노비 이제 아니면 세금 내야 돼 하면서 세금 인구를 확보해서 좋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비 안건법도 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공정한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유교 이념을 잘 알고 시험 봐서 통과하는 과거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 조상님 백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제도에 합격한 자격이 된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를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고려 6대왕인 성종은 조선시대에도 성종이 있었어요. 근데 고려의 6대왕도 성종입니다. 이제 왕건이 정리해 놓은 훈요 10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유교 정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서 이제 28조로 시무 28조로 해서 성종 옆에 최승로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랑 같이 유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유교 정치 제도를 이제 기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시무 28조로. 고려의 신분 제도는 이렇게 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평생 노비를 해야 하는 천민. 그 다음에 천민 바로 위에는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인. 양인은 세 개로 나누어졌어요. 농사나 상업에 종사하는 양민, 뭐 하급 관리, 그 다음에 의사, 의관이라고 하죠. 역관, 외교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고급 기술자들, 네, 남들이 함부로 배울 수 없는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중류층. 그 다음에 왕족과 귀족이었는데 호족들을 좀 이렇게 신라의 지방 귀족들을 왕건이 죽이거나 하지 않고 왕시성을 하사해서 가족으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에는 이 왕시성을 가진 왕족들이 나중에는 재산도 공짜로 많이 가져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해요. 네, 왕족 밑에 중류층, 그 밑에 양민 해서 왕족과 중류층과 양민은 양인. 세금을 내야 하는 이제 계층이었는데 왕족은 세금을 내지 않았죠. 왕족 귀족은 주로 이제 중류층과 양민이 세금을 냈고 어떤 한 나라의 그런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가진 계층을 양인이라고 했고 천민은 약간 사람 대우를 못 받았어요. 세금을 안 내기도 했지만 자유가 없었다고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자, 하급 관리나 역관, 외교관이나 의사, 의관이나 고급 기술자들이 속해 있었던 계층은 중류층이고, 농업이나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양민이었죠. 조선도 거의 비슷한데, 조선은 뭐 왕족이나 양반, 중인, 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상민이라고 했네요. 네, 여기에 양민과 조선의 상민은 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었고, 천민이 노비로 됐고, 그래서 고려의 신분제도와 조선의 신분제도가 조금 많이 비슷해요. 구조는 비슷한데 명칭이 좀 다르죠. 왕족과 양반, 귀족과 양반, 중류층과 중인, 양민과 상민, 천민과 노비. 네. 그렇지만 고려의 신분제도도 양천제, 조선의 신분제도도 양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의 어떤 문화는 뭐 중국에서부터 송나라에서 처음에 기술을 받아들였지만 나중엔 고려 자체의 기술이 더 발달했던 은은한 가을 하늘색을 뜻하는 비취색을 표현해 고려 청자가 있었고요. 고려 귀족들도 썼지만 나중에는 고려에서 외국으로 비싼 값에 팔려 나갔다고 하죠. 그 다음에 불교 문화가 당연히 발달을 해서 불화, 뭐 탱화라고도 하는데 불상 조각을 제작을 이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모자 쓴 이 불상이 논산의 관촉사에 있는 그 미륵보살이잖아요. 굉장히 크고 관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벼슬아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네. 유네스코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하죠. 네. 세계문화유산으로.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불교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해서 팔관회 같은 축제를 하기도 해서 이 안에서 외국 상인과 교류를 하기도 했고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팔관회를 주최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약간 절에서 우리 시대에도 절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연등을 만들어서 소원을 비는 행사인 연등회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 불교가 사회적 지위가 고려에서는 굉장히 높았다고 했잖아요. 네, 왕실이 절에 땅을 그냥 공짜로 내리기도 하고 뭐 여기 이렇게 숙박업소 운영하기도 하고 팔관회나 연등회 때 쓰이는 물품을 절에서 판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님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시대가 고려시대입니다. 또 고려시대는 굉장히 외국과 교류가 활발한 개방적인 사회였어요. 이 병란도라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여진이랑은 이렇게 교류하고 거란이 조금 고려 초부터 문제이긴 했는데 거란하고도 이렇게 병란도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송나라하고는 뭐 나전칠기, 화문성 뭐 여러 가지 활발하게 교류하고 화문석은 돌이 아니라 그 돗자리인데 여러 가지 색으로 예쁘게 만들어진 돗자리입니다. 네, 고려 화문석 유명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는 고려의 순, 향료, 산호 이런 걸 팔러 왔다고 합니다. 산호는 그 바닷속에서 나는 그 산호초? 네, 그런 거를 이렇게 팔러 왔다고 하고 일본도 지금 고려를 침략해 올 때도 있는데 일본하고도 어쨌든 교류를 하면서 화산이 많으니까 여기는 수은이나 유황이 좀 많아서 그거를 고려에다 갖다 팔고 이제 식량, 쌀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고려 말에 그 일본에서 자꾸 고려한테 쌀을 훔쳐가고
잔잔하게 침략을 계속 해오니까 고려의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개발해서 일본한테 쏴버리기도 하고 하죠. 자, 고려의 기록 중에 팔간해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타고 온 낙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문서로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고려 행사에서 낙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뜻하는 코리아는 고려시대에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를 부를 때 코리아라고 부르던 것이 영어로 표기되었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외국과 교류하는 장소는 병란도,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하고 여진족하고는 실제로 전쟁을 크게 했고 일본하고는 고려 말에 이르러서 좀 계속 작은 침략이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때도 일본하고 좀 잦은 침략이 있어서 신라시대 때 장보고 장군이 청해진을 설치해서 일본 오랑캐를 내쫓았다고 하죠. 고려 시대부터 만들어진 나전칠기가 조선 후기에는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지고 또 고려청자를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나중에는 송나라의 인기 품목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고려는 거란족이랑 여진족이랑 또 고려 자체에서 문신들과 무신들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몽골족이 나중에 등장을 해서 굉장히 고려를 힘들게 해요. 네.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워서 고려하고 3번 전쟁을 하거든요. 이제 1차 침입 때는 서희 장군과 소손년 장군이 이렇게 담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소손년 장군이 서희 장군한테 고려 땅은 당나라 땅이니까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서희 장군이 그렇지 않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다. 그리고 여진족하고도 교류하지 말라라고 거란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저기 송나라하고 교류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서희 장군이 여진족을 무찔러 주면은 송나라하고 거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서희 장군이 이 거란족의 소손년 장군하고 담판을 잘 지어가지고 큰 전쟁으로 이제 번지지 않게 해서 극복을 합니다. 거란이 여진족을 약속대로 물리쳐 주었어요. 그러면 고려가 송나라하고 교류를 약속대로 끊어야 하는데 고려는 송나라하고 계속 교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강동육주라는 강동육주라는 땅도 이제 서희 장군이 거란군하고 담판을 지어가지고 이 지역을 오히려 얻기도 해요. 네, 여기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여진족을 내쫓아주면 송나라하고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거란이 여진족을 내쫓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이 송나라랑 계속 교류를 하죠. 그러니까 거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2차 침입을 해옵니다. 그랬을 때 고려의 양규 장군이 이 강동 육주 중에서 흥화진이라는 곳에서 흥화진이라는 땅에서 양규 장군이 거란군이랑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란이 3차 침입까지 이렇게 찾아옵니다. 거란이 3차 침입을 했을 때 강감찬 장군이 이 강동 육주 중에서 이번에는 귀주라는 지역에서 귀주라는 지역에서 소가죽을 활용해서
여기 귀주 주변에 이렇게 강도 물살이 세고 하니까 소가죽을 활용해서 강물을 막아 놓았다가 거란군이 들어오니까 이 소가죽을 갑자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강물이 이렇게 물살이 세지게 만들어서 거란군을 굉장히 많이 어, 섬멸해요. 네, 거란군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는데 이 전략을 잘 활용해서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상대로 아주 대승을 하고, 거란은 세 번이나 고려를 이제 침략을 하느라고 군사력에 손실이 좀 많았었는지 멸망을 합니다. 이제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이 옆에 있던 여진족이 원래 거란족이 무찔러 줬었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네, 여진족이랑 고려랑 전쟁을 한번 크게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작게는 여러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고려의 윤관 장군이 그 고려 군사들을 특전사 부대로 만들어서 별무반을 조직을 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양규 장군이 흥화진에서 거란과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여진족이랑 전쟁할 때는 고려의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조직해서 여진족과 전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니까 장군이나 군인에 해당하는 무신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서류 작업하고 토의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그 문신들이 전쟁을 주로 하게 되는 군인들, 무신들을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무시를 하고 차별을 하니까 이 무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고려 내에서 신하들끼리 갈등이 생겨가지고 네, 반란을 일으켜서 군인 직업에 속하는 장군 직업에 속하는 이 무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문신들을 막 다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무신들의 호위 군사들이 삼별초라는 네, 군사들이었고, 여진족은 고려의 윤관 장군이 만든 특전사 부대 별무반에 의해서 내쫓겨졌어요. 그런데 망하진 않고 여진족이 계속 세력이 네, 남아 있다가 나중에 조선시대 때 좀 청나라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몽골이라는 나라가 새로 이제 힘을 키우게 세우게 됐는데 힘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고려는 처음에는 몽골하고 뭐 사이가 그렇게 안 좋지 않았는데 이제 고려에 온 몽골의 사신이 돌아가다가 죽는 일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몽골이 이를 구실로 고려를 침입을 했어요. 네. 고려가 몽골한테 7번인가? 7번. 네. 침입을 당했고 중간에 이제 개경에서 강화도면 저기 인천 쪽이잖아요. 강화도로 도읍지로 옮겨가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7번을 크게 전쟁을 했으니까 거란이랑 3번, 여진이랑 1번, 그 다음에 몽골이랑 7번이니까 고려가 굉장히 군사력도 많이 손실되고 힘들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호위 군대였던 네,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 군대하고 좀 항전을 합니다. 네, 맞서 싸운다는 뜻이에요.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끝까지 이제 항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원나라 즉 몽골의 지배를 고려가 좀 받게 됩니다. 어, 고려한테 몽골이 7번 침입을 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승려였던 김윤후라는 분도 처인성과 충주성에서 그 계속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승려였던 김윤우 스님도 네, 계속 몽골군이랑 그 항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7번 전쟁을 해서 고려 군사력이나 국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몽골 원나라의 지배를 이제 받는데요. 일단 고려 영토는 원나라한테 좀 넘어가기도 했고, 지금 원나라가 이 화면에서 보이는 빨간색 지금 땅이 모두 원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칭기즈칸의 이 몽골 원나라가 굉장히 세력이 강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거의 다, 아프리카 지역까지는 아니어도 아시아 지역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고려 왕들의 이름에 충자가 붙어요. 충녀랑 충수광 이렇게. 그리고 왕자나 백성들은 몽골 원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려 내에서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니까 친일파 같이 친원파 세력이 등장을 해서 고려 왕보다 훨씬 세력이 강해져서 몽골 사람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고요. 이 친원파 세력을 권문세족이라고 해서 고려의 말기까지 이 권문세족들이 굉장히 왕권을 위협하고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 칭기즈칸이 죽고 나서 칭기즈칸의 아들들이 권력 싸움을 하면서 이 원나라가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고구려의 연개소문도 그랬고 견훤의 아들들도 그랬고 후백제 견훤의 아들들도 그랬고 칭기즈칸의 아들들도 권력 다툼을 하니까 이 큰 빨간색 영토의 나라가 삽시간에 공중분해가 되면서 고려의 왕이 새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왕은 충자가 붙는 게 아니라 복민왕, 충자 안 붙이고 이제 원나라 간섭에서 벗어나겠다 하면서 개혁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나라한테 떼어줬던, 원나라는 이렇게 땅이 큰데 고려 땅까지 조금 더 침략을 했던 이 보라색 부분을 국민왕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고려 땅을 넓혀보려고 개혁 정치를 이제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국민왕이 개혁 정치를 잘 하면서 고려의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국민왕 옆에 신돈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신돈이라는 승려가 왕보다 세력이 또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원파였던 이 권문세족들이 이 신돈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 국민왕도 왕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국민왕까지 암살을 하게 되는, 고려의 정치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원나라 지배는 벗어났지만 친원파 세력인 권문세족이 고려에 남아서 왕을 암살까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려는 전쟁을 너무 많이 이제 하는 과정에서요. 특히 몽골이 7번 침략을 했을 때 불교의 힘으로라도 좀 우리 고려 백성들과 장군들과 왕이 절대 몽골한테 지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의 힘을 좀 빌리자 해가지고 그 목판으로 불경을 하나하나 새겨서 몇십 년이 걸려서 대장경판을 만들었습니다. 네, 나무로 새긴, 목판으로 새긴 고려의 그 불경 판을 8만 대장경판이라고 합니다. 8만 글씨를 새긴 거예요. 목판으로. 그런데 이 목판으로 그 책을, 글자를 하나하나 새기게 되면 나무기 때문에 비나 눈이나 습기에 굉장히 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썩고, 그 다음에 그 판으로만 활용을 하니까 내용이 바뀌면 판을 새로 다시 다 새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에서 어떤 기술을 발전시켰냐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군사력이 그렇게 소모되고 막 신하들끼리도 문신과
무신으로 나누어서 막 싸우고 이러는 와중에도 이 인쇄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번에는 철 조각들을 하나하나 글자를 새겨서 이 내용이 필요하면 이렇게 조립하고 저 내용이 필요하면 저렇게 조립해서 일정한 한자 그 글자 조각들만 있으면 내용에 따라서 조립을 다르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금속칼자 기술도 네, 개발을 하고 철로 이렇게 글자를 새기게 되면 습기랑 상관이 없어요. 녹슬지만 않으면 뭐 뒤틀릴 일도 없고 나무에 비해서는 그래서 고려에서 새롭게 발전시킨 인쇄 기술은 금속 활자 글자를 철로 된 조각으로 새겨가지고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조립해 보기도 하고 저렇게 조립해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 금속 칼자로 책을 찍어냈는데 그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금속 칼자 책이 된 거예요. 네, 직지심체유절. 내용은 불경입니다. 이 시대는 불교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 통일신라 시대 때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물.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이제 금속칼자로 만들어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칼자 책은 직지 심체요절. 네, 잘 알아두세요. 원나라가 아까 멸망하고 권문세족들, 친원파 세력들이 왕권을 위협하고 공민왕 옆에 있던 승려 신돈도 왕보다 세력이 더 세져가지고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뭐 이 승려 신돈도 암살하고 공민왕도 뭐 왕도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 고려 말에 그 남해 동해 이쪽을 자꾸 침략하고 식량을 도둑질하니까 고려에 누가 대책을 세웠다고 했죠? 최무선 장군이 신기전이라는 군사 무기 이제 만드는 기관을 만들고 화포를 만들어서 대포예요. 이게 일본군한테 쏘아서 물리치는데 화포 위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식량 도둑질하고 어부들 막 죽이고 하니까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게 몽골족 멸망하고 거란족 멸망하고 여진족은 세력이 약해지긴 했어요. 그런데 뭐 홍건적이라는 빨간 머리띠를 두른 뭐 그런 오랑캐 같은 그런 민족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를 침공해서 너무 난폭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막 식량을 다 가져가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뭐 겨울에도 얼어 죽을 정도로 너무 어렵고 지금 말로 설명을 못할 정도로 정말 그 얇은 호껍데기 하나로 추운 겨울에 이불도 없이 집도 다 엉망이 된 거예요. 홍건적이랑 원나라 막 이런 남해 지역 쪽에서는 일본까지 합세를 하니까 문익점 선생님이 너무 백성들이 비참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금지된 행동을 하나 하세요. 송나라에서 모카씨를 가져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밀반입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모카씨를 붓뚜껑 안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심어서 정말 계속 양을 늘려가지고 모카 솜으로 이제 모카 농장을 만들어서 솜니부를 만들어서 백성들 얼어 죽지 않게 점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네, 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드디어 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모카씨죠. 모카솜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왕족이나 귀족은 비단으로 해서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그냥 무명천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서 네, 전쟁까지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팔만대장경판으로 그 부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해도
지금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 약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솜니부를 시간이 걸렸지만 만들어서 좀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그 지금 고려의 친원파 세력이 너무 권문세족 세력들이 왕권을 위협을 하니까 좀 젊은 관리들이 친원파 세력이랑 맞서면서 유교 정치를 좀 새로 해보려고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하고, 이 중에 하나가 이성계 장군인데, 신진사대부 세력이 젊은 세력들로서 잘 개혁 정치를 이제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성계 같은 그 신진사대부 세력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예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같이 새롭게 아예 고려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신진사대부 세력이 있었고, 천천히 고려 유지를 하면서 천천히 바꿔나가자라고 주장하는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또 있었어요. 네, 천천히 고려 유지를 하자, 천천히 바꿔나가자 하는 세력과 이성계 장군같이 고려를 아예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진사대부 세력들이 서로 이제 언쟁도 많이 하고 대립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중국이 그동안에 송나라가 또 멸망을 했네요. 네. 그리고 명나라가 세워졌어요. 조선시대까지 명나라가 있는데요. 명나라의 요구에 맞서서 요동 땅, 중국 요동 땅 정벌을 위해서 지금 이성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위화도로 갑니다. 명나라가 고려한테 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땅을 달라고 이제 하고 군사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고려에서는 그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하면서, 명나라하고 쉽게 말하자면 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요동 땅, 그 중국 압록강 위에 있는 지역 그 땅을 정벌을 하고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고려에서 군사를 보낸 거예요. 네, 그 중심에 이성계 장군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동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위화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너무 여름 날씨에 전염병이 돌고 뭐 군사력도 너무 약해지고, 명나라는 분명히 군사들이 많을 것이고 뭐 이러니까 좀 승산이 없는, 이거는 전쟁이다, 젊은 그 군사들만 목숨을 잃을 것이다 해서 위화도에서 스스로 군사를 철수해서 개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우왕 입장에서는 이성계를 죽일 것인지 아니면은 뭐 방법이 없죠. 네, 이성계가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군사를 돌려서 다시 온 거니까. 이성계도 지금 이렇게 됐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고려 우왕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새로운 어떤 나라의 일대 왕이 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일대 왕이 되죠. 네. 고려의 역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전쟁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인물도 많고 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고려 역사, 네, 잘 알아두고 그 전에 발해 역사도 잘 알아두고 그다음에 신라가 삼국통일한 과정도 잘 기억을 해두면서 우리나라 역사니까 네, 복습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